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된다고? 아니, 요즘 세상에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는 게 현실이다. 평생 친구? 어차피 친구는 뭘 해도 그냥 친구일 뿐이다. 부모 자식, 형제지간, 하물며 부부관계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무슨 남과 평생지기를 꿈꾸는가? 관계란 건 영원할 수 없다. 그래서 속 얘기를 말하고 뒤돌아서면 후회하고 눈물 흘리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다. 사생활을 모두 털어놓으면 딱 그 순간만큼은 후련할 때도 많다. 근데 나중엔 꼭 후회한다. 친할수록 거리를 둬야 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것이다. 아무리 친해도 솔직히 지금부터 말할 3가지는 입 밖으로 꺼내서 좋을 게 없다. 일단 첫째, 자기 비밀을 꺼내면 나중에 약점 잡히게 된다. 속상한 마음에 슬픔을 털어놓게 됐다고? 딴 사람에게는 나의 슬픔이 오히려 위로가 된다. 내 비밀을 얘기하면 할수록 딴 사람 손에 더 많은 화살을 쥐어주게 되는 셈이다. 어느 순간에 이르면 그 화살은 나한테 돌아와 내 마음엔 비수가 꽂힌다. 특히 불행하고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 앞에선 사생활 얘기는 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친구라는 말 자체가 환상 아닐까? 내 기쁨을 함께 해주고 내 불행을 같이 아파해주는 건 오로지 가족뿐이라는 게 중년의 나이에는 꼭 와닿게 된다. 그리고 2번째, 남의 말은 최대한 안 옮기는 게 좋다. 왜냐고? 말을 잘 옮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이 남에게 중요한 정보나 사실 같은 걸 전달한다고 착각하는데 사실 그런 말들은 딴 사람들이 듣기에 불화나 험담, 정치질일 뿐이다. 사람 사이에는 적당히 선을 긋는 말과 행동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인간관계라는 건 항상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마련이니까. 말 옮기고 뒷담화하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건 이미 내 흉도 다른 사람에게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다. 그래서 앞에서 남 욕하는 사람을 제일 경계해야 한다. 마지막 3번째,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자랑해봤자 좋을 게 없다. 돈, 학벌, 인맥, 그리고 화려했던 과거는 자랑해봤자 질투만 사게 된다. 특히 돈 자랑은 본인이 여유가 있어도 감추고 상대방 소득에 맞춰 소통하는 게 관계가 오래간다. 돈 좀 벌면 가족 간에도 티를 안 내는 게 좋다. 달라는 대로 퍼줄 수 없으면 부부 자녀 사이에서조차 있으면서 안 쓴다고 서운하다는 말이 나온다. 자랑하는 것 같다 싶으면 멈출 줄 알아야 관계가 유지된다. 근데 이렇게 할 말 못할 말 다 가리다 보면 도대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나이 50 넘은 중년에는 대체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이에 공자는 중년의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남겼다. 책 50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물었다 해서 공자가 남긴 인간관계 조언을 들어보자. 추워져야 알 수 있는 것. 스마트폰에 수많은 사람의 연락처가 들어있고 카카오톡, 페이스북으로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만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세어보면 10손가락이 쉽게 넘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저 죽이 잘 맞는 친구와 진짜 친구는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 이 둘을 구분하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하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은 겨울이 되어보아야 알 수 있다. 이는 자신이 잘 나가고 태평할 때는 주변에 어떤 이가 진짜 친구인지 알 수 없다는 말이다. 20대는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모르므로 주변에 누가 일찍 시들고 늦게 시드는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50대는 차디찬 겨울을 견뎌본 경험이 있다. 변하지 않는 소나무나 잣나무인 줄 알았던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아본 경험이 50대라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50대는 젊음을 뒤로하고 노년을 내다보는 시기여서 인간관계를 새롭게 재편하기 좋은 때다. 이때 친구 사이에 예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편한 친구일수록 격이 없는 대화를 하며 농담도 자주 하지만 그렇다고 무례한 자세를 취하면 곤란하다.
나이 들어서 친구와 크게 싸우고 다시 보지 않는 사이가 되는 까닭은 친하다는 이유로 친구를 함부로 대하기 때문이다. 공자의 제자인 자유는 임금을 섬길 때 자주 증언하면 엄한 꼴을 당하고 친구와 사귈 때 자주 충고하면 소원해진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러니 몇 차례 정도는 친구의 선택에 대해 조언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친구의 선택을 존중하고 격려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자는 시련이 닥치기 전에는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알 수 없고 남을 위한 충고는 한두 번이면 족하다고 이야기하며 중년의 인간관계에 대해 조언했다. 조금씩 고독해져도 좋다. 늙어가며 겪게 될 고독과 외로움에 대해서 나쁘게만 보지 않았으면 한다. 실제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본래 친구나 애인과 완전히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인간관계를 줄이고 단순하게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고독을 추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이 고독한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사람들은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면 밀려오는 외로운 파도를 고독 속에서 느낀다.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면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데 쇼펜하우어는 그런 사교 생활이 오히려 마음의 평정을 해치고 자신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이 전부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이 옳다면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행복의 길로 연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는 고독은 우울한 상황의 조건이 아니라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조건이라며 단순한 삶을 강조했다. 50대는 몸의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다이어트가 필요한 시점이다. 스마트폰 연락처를 골똘히 확인하며 앞으로 남은 삶을 함께하고 싶은 친구의 명단을 만들어보자. 아마도 명단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이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인 사람들일 것이다. 분기별로 한 번은 만날 친구들 명단을 정리해보고 1년에 한 번 만날 친구들도 명단으로 정리해 인간관계의 다이어트를 시도해보자. 그리고 은퇴하기 전에 미리 고독에 빠지는 연습을 해보자. 매일 일정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렵다면 주말 하루와 주중 저녁 하루 정도, 이렇게 총 이틀 동안 자신만의 고독한 시간에 수행할 비밀스러운 일을 시작해보자. 더 나아가 이 연습으로 나만의 행복의 길을 한번 찾아보자. 자녀와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뉴스를 보니 코로나 시기에 어떤 대학 교수가 대학생 자녀의 비대면 시험을 대신 봐주었다고 해서 망신을 당했다. 어떤 교사는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 몰래 입수한 시험지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어떤 정치인은 불공정한 과정을 거쳐 자녀를 공기업에 입사시키는 문제를 일으켰다. 이 모든 일은 아마 자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일어났을 것이다. 다만 해석을 조금 덧붙이자면 아마도 자녀의 주체적 삶보다 자기 자신의 체면을 더 사랑했을 것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저런 제안을 먼저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처럼 사랑은 우리를 참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만든다. 사랑하면 어떤 일이든 개입하게 된다. 문제는 개입할 영역과 개입해서는 안 될 영역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자녀와의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 철학이란 그 영역을 구분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사랑할수록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자녀가 스스로 걷도록 독려하자. 그리고 만약 아이가 넘어지면 일어나서 다시 걸을 수 있도록 격려하자. 넘어지는 건 사실 별것 아닌 일이라고. 넘어졌으니 앞으로 더 현명하게 걸어갈 수 있다고. 부모도 네 나이 때 마찬가지로 넘어졌고 다시 일어났다고 말해주자. 그리고 아이에게 분명한 뜻을 전하자. 부모를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용기 있게 나아가라고.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스스로 행복의 길을 찾아갈 때 부모도 더없이 행복해진다고 전하자.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나온다. 아들러는
우리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의 고민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의 견해에서 모든에 주목해야 한다. 정말 단 한 가지 예외도 없이 모두 인간관계의 고민일까? 골똘히 생각해보면 건강 문제는 예외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혼자 몸이 아프면 무척 외롭다.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의 고민도 인간관계와는 무관할 수도 있어 제외된다.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아들러의 관점은 틀리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차를 몰고 다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자신들을 비교할 필요가 없을 테고 차가 없는 나를 열등하다고 생각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불행은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자신의 처지 때문이 아니라 남과의 관계, 남을 의식하는 데서 생긴다.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관점을 바꾸면 인간관계에서 행복 또한 나올 수 있다. 생일을 축하해주고 크리스마스를 함께 즐기고 맛있는 요리를 함께 나누면 우리의 즐거움은 배가 된다.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 어떤 인간관계를 맺는지가 중요할 수 있다. 그런데 친지, 학교 동기, 직장 동료 등 운명적으로 만나는 이들도 적지 않으므로 생각보다 인간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 태도는 비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어떤 자세로 비교하느냐와 관련된다. 불행으로 가는 두 가지 비교. 만약 남과 비교하는 우리의 오랜 습성이 없다면 거의 모든 고민을 단숨에 날릴 수 있다. 20대 후반도 느끼는 이 스트레스를 왜 50대가 느끼지 않겠는가? 창피하지 않으려면 젊은이들보다는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 하고, 더 비싼 레스토랑에서 먹어야 하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비행기를 타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이 50에 아직 다세대에 살아? 월세로 사는 거야? 전세로 사는 거야? 고시원에 살아? 젊을 때 돈 안 모았어? 같은 무례한 말을 면전에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남을 비교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꽤 있다. 하지만 어떤 지역에서 어떤 주거 형태로 살지는 각자의 여건에 따른 것일 뿐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필연적인 이유라는 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열등감을 느끼고 그에 따라 무언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과식이 만병의 원인이라면 비교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다. 비교는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우월감과 열등감이라는 정서를 동시에 낳는다. 사람의 욕망은 위를 향하고 우월감은 아래를 향한다. 우리는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든 욕망과 관련해 아래쪽을 보는 일은 없다. 한편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가진 게 없는 아래쪽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수는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본인이 괜찮은 현실에 처해 있다고 착각한다. 또 다른 비교는 과거의 나와 비교하는 일이다. 나이를 떠나 과거에 집착하거나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50대 이후에 가지는 이 태도는 특히 문제다. 보통 은퇴한 이후에 전직의 위치나 활동에 집착하는 사람이 많고 명함에 아예 전직을 적어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과거에 나는 이러했으니까 어느 정도 인정해달라는 하소연이다. 이런 자세로 100세까지 살다가는 불행의 기간이 계속 늘어가는 결과를 낳는다. 조직 안에 속한 50대는 그 조직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나이고 그만큼 목소리에 권위가 있다. 그러나 은퇴를 하면 갑자기 사회에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없음을 알게 된다. 구직 활동을 해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자리도 쉽게 얻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들지 않는다. 단단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처럼 남과의 비교, 과거와의 비교에서 벗어나 바로 지금을 즐겁게 살아감을 의미한다. 비교라는 습성은 한국 사회에서 보다 두드러지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이다.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남을 의식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본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애덤 스미스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자. 우리는 왜 부자가 되고 싶을까? 왜 이력을 쌓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싶을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스미스는 그 이유를 타인의 시선에서 찾는다. 우리는 남들의 인정을 받고 싶고 남들의 부러움을 사고 싶다. 스미스는 이를 허영심이라고 표현했다. 스미스가 제안한 대로 우리가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우리는 음식을 찾고 눈, 비와 추위 또는 더위를 피해 잘 곳을 찾거나 만들 것이다. 또 여가의 즐거움을 위해 몇 가지 취미를 즐기며 삶을 영위할 것이다. 하지만 굳이 어떤 브랜드가 박힌 가방이나 자동차를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섬의 중앙에 거대한 닭장처럼 보이는 아파트를 짓고 그곳에서 살려고 애쓰지도 않을 것이다. 즉 스미스는 돈을 벌어 명품 가방을 들고 좋은 차를 몰고 비싼 아파트에서 살고자 하는 바람이 생기는 이유를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허영심을 본성으로 가지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남과 비교하는 습성을 줄인다. 비교를 안 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둘째,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느낄 때 열등감이라는 부정적 정서를 키우지 말고 더 나은 자신을 위한 발전적 길을 향한다. 부러우면 지는 거야 라는 표현은 열등감 때문에 나온 말이다. 중요한 건 그 누군가의 위치가 아니라 자기가 가는 길에서 더 나은 위치다. 누군가가 부러울 때 그의 길을 보지 말고 자신의 길을 봐야 한다. 근데 비교를 줄이는 게 행복의 시작이라는 건 알겠는데 마음 한구석에 있는 걱정을 줄이려면 이번엔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부턴 책 필로소피 랩에서 걱정을 줄이는 법도 함께 배워보자. 우리가 하는 걱정 가운데 상당 부분은 머릿속의 걱정거리에 사로잡혀 있는 탓에 생겨난다. 집착하고 어쩔 줄 모르고 매달리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할 때 우리 생각은 멋대로 부풀어서 다른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다른 기분과 생각은 모두 밀려나고 밀려오는 부정적 사고가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다. 남아있던 이성적 희망이나 희미한 긍정적 목소리마저 급류에 휩쓸려 사라지고 만다. 이에 가장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로 손꼽히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걱정거리가 아무리 크다 해도 우주 전체,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작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거리를 두고 큰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극히 하찮아진다. 화가 난 상사가 보낸 이메일은 지금부터 170억 년 동안 변함없이 이곳에 있을 우주의 돌덩이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자기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는 방법을 현대 심리학자들은 거리두기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에 숨이 막히거나 갇힌 기분이 든다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스토아식 관점 또는 영혼의 관점을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 아마도 당신의 고민은 생각보다 하찮게 느껴질 테고 그러다 보면 삶을 대하는 방식을 뜻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한편 철학자 소로는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산책과 걷기라고 말했다. 당신을 회복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걱정과 집착, 불안과 두려움을 가볍게 해주는 것은? 누구나 좋은 방법 한두 가지쯤은 있겠지만 기분 좋은 산책만한 방법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철학자들은 산책을 사랑했다. 루소는 산책을 나가지 않으면 제대로 생각할 수 없다고 했고, 키르케고르는 1시간에 5km씩 걷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에 딱 좋은 속도라고 주장했으며, 니체는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것은 걸으면서 나온 생각뿐이다라고 말한 적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제자들은 걷기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느긋하게 걷는다는 뜻의 소요학파로 알려졌다. 좋은 산책에는 섬세하게 다듬어진 마법이 깃들어 있다.
산책은 마음을 끌어당기는 푸른 초목과 하늘, 상쾌한 바람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기 위해 자기 삶을 내려놓는 행위다. 삶이 답답하고 생각이 꽉 막힌 기분일 때는 산책을 나가는 건 어떨까? 지금까지의 글은 책 50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물었다와 필로소피 랩에서 가져왔다. 관계란 건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에 더 어렵게 느껴진다. 사람이 참 간사한 건 물질이든 마음이든 계속 주다 보면 받는 사람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주는 사람 입장에선 서운한 게 하나 둘 쌓이고 결국엔 관계가 틀어지기까지 한다. 정말 맞지 않는 관계는 끊고 그저 그런 사람들과는 어찌됐건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든다. 부모든 배우자든 자식이든 너무 목매고 얼매이는 건 어쨌든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이 두 권의 책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지금 내 인간관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 더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인간관계가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어 고민이 많은 분들께는 오늘 들려드린 책 50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물었다와 필로소피 랩을 권하고 싶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된다고? 아니, 요즘 세상에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는 게 현실이다. 평생 친구? 어차피 친구는 뭘 해도 그냥 친구일 뿐이다. 부모 자식, 형제지간, 하물며 부부관계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무슨 남과 평생 지기를 꿈꾸는가? 관계란 건 영원할 수 없다. 그래서 속 얘기를 말하고 뒤돌아서면 후회하고 눈물 흘리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다. 사생활을 모두 털어놓으면 딱 그 순간만큼은 후련할 때도 많다. 근데 나중엔 꼭 후회한다. 친할수록 거리를 둬야 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것이다. 아무리 친해도 솔직히 지금부터 말할 3가지는 입 밖으로 꺼내서 좋을 게 없다. 일단 첫째, 자기 비밀을 꺼내면 나중에 약점 잡히게 된다. 속상한 마음에 슬픔을 털어놓게 됐다고? 딴 사람에게는 나의 슬픔이 오히려 위로가 된다. 내 비밀을 얘기하면 할수록 딴 사람 손에 더 많은 화살을 쥐어주게 되는 셈이다. 어느 순간에 이르면 그 화살은 나한테 돌아와 내 마음엔 비수가 꽂힌다. 특히 불행하고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 앞에선 사생활 얘기는 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친구라는 말 자체가 환상 아닐까? 내 기쁨을 함께 해주고 내 불행을 같이 아파해주는 건 오로지 가족뿐이라는 게 중년의 나이에는 꼭 와닿게 된다. 그리고 2번째, 남의 말은 최대한 안 옮기는 게 좋다. 왜냐고? 말을 잘 옮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이 남에게 중요한 정보나 사실 같은 걸 전달한다고 착각하는데 사실 그런 말들은 딴 사람들이 듣기에 불화나 험담, 정치질일 뿐이다. 사람 사이에는 적당히 선을 긋는 말과 행동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인간관계라는 건 항상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마련이니까. 말 옮기고 뒷담화하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건 이미 내 흉도 다른 사람에게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다. 그래서 앞에서 남 욕하는 사람을 제일 경계해야 한다. 마지막 3번째,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자랑해봤자 좋을 게 없다. 돈, 학벌, 인맥, 그리고 화려했던 과거는 자랑해봤자 질투만 사게 된다. 특히 돈 자랑은 본인이 여유가 있어도 감추고 상대방 소득에 맞춰 소통하는 게 관계가 오래 간다. 돈 좀 벌면 가족 간에도 티를 안 내는 게 좋다. 달라는 대로 퍼줄 수 없으면 부부 자녀 사이에서조차 있으면서 안 쓴다고 서운하다는 말이 나온다. 자랑하는 것 같다 싶으면 멈출 줄 알아야 관계가 유지된다. 근데 이렇게 할 말 못할 말 다 가리다 보면 도대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나이 50 넘은 중년에는 대체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이에 공자는 중년의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남겼다. 책 50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물었다에서 공자가 남긴 인간관계 조언을 들어보자.
추워져야 알 수 있는 것. 스마트폰에 수많은 사람의 연락처가 들어있고 카카오톡, 페이스북으로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만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세어보면 10손가락이 쉽게 넘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저 죽이 잘 맞는 친구와 진짜 친구는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 이 둘을 구분하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하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은 겨울이 되어 보아야 알 수 있다. 이는 자신이 잘 나가고 태평할 때는 주변에 어떤 이가 진짜 친구인지 알 수 없다는 말이다. 20대는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모르므로 주변에 누가 일찍 시들고 늦게 시드는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50대는 차디찬 겨울을 견뎌본 경험이 있다. 변하지 않는 소나무나 잣나무인 줄 알았던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아본 경험이 50대라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50대는 젊음을 뒤로하고 노년을 내다보는 시기여서 인간관계를 새롭게 재편하기 좋은 때다. 이때 친구 사이에 예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편한 친구일수록 격이 없는 대화를 하며 농담도 자주 하지만 그렇다고 무례한 자세를 취하면 곤란하다. 나이 들어서 친구와 크게 싸우고 다시 보지 않는 사이가 되는 까닭은 친하다는 이유로 친구를 함부로 대하기 때문이다. 공자의 제자인 자유는 임금을 섬길 때 자주 증언하면 엄한 꼴을 당하고 친구와 사귈 때 자주 충고하면 소원해진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러니 몇 차례 정도는 친구의 선택에 대해 조언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친구의 선택을 존중하고 격려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자는 시련이 닥치기 전에는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알 수 없고 남을 위한 충고는 한두 번이면 족하다고 이야기하며 중년의 인간관계에 대해 조언했다. 조금씩 고독해져도 좋다. 늙어가며 겪게 될 고독과 외로움에 대해서 나쁘게만 보지 않았으면 한다. 실제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본래 친구나 애인과 완전히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인간관계를 줄이고 단순하게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고독을 추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이 고독한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사람들은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면 밀려오는 외로운 파도를 고독 속에서 느낀다.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면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데 쇼펜하우어는 그런 사교 생활이 오히려 마음의 평정을 해치고 자신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이 전부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이 옳다면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행복의 길로 연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는 고독은 우울한 상황의 조건이 아니라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조건이라며 단순한 삶을 강조했다. 50대는 몸의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다이어트가 필요한 시점이다. 스마트폰 연락처를 골똘히 확인하며 앞으로 남은 삶을 함께하고 싶은 친구의 명단을 만들어보자. 아마도 명단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이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인 사람들일 것이다. 분기별로 한 번은 만날 친구들 명단을 정리해보고 1년에 한 번 만날 친구들도 명단으로 정리해 인간관계의 다이어트를 시도해보자. 그리고 은퇴하기 전에 미리 고독에 빠지는 연습을 해보자. 매일 일정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렵다면 주말 하루와 주중 저녁 하루 정도. 이렇게 총 이틀 동안 자신만의 고독한 시간에 수행할 비밀스러운 일을 시작해보자. 더 나아가 이 연습으로 나만의 행복의 길을 한번 찾아보자. 자녀와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뉴스를 보니 코로나 시기에 어떤 대학 교수가 대학생 자녀의 비대면 시험을 대신 봐주었다고 해서 망신을 당했다. 어떤 교사는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 몰래 입수한 시험지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어떤 정치인은 불공정한 과정을 거쳐 자녀를 공기업에 입사시키는 문제를 일으켰다. 이 모든 일은 아마 자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일어났을 것이다. 다만 해석을 조금 덧붙이자면 아마도 자녀의 주체적 삶보다
자기 자신의 체면을 더 사랑했을 것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저런 제안을 먼저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처럼 사랑은 우리를 참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만든다. 사랑하면 어떤 일이든 개입하게 된다. 문제는 개입할 영역과 개입해서는 안 될 영역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자녀와의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 철학이란 그 영역을 구분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사랑할수록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자녀가 스스로 걷도록 독려하자. 그리고 만약 아이가 넘어지면 일어나서 다시 걸을 수 있도록 격려하자. 넘어지는 건 사실 별것 아닌 일이라고. 넘어졌으니 앞으로 더 현명하게 걸어갈 수 있다고. 부모도 네 나이 때 마찬가지로 넘어졌고 다시 일어났다고 말해주자. 그리고 아이에게 분명한 뜻을 전하자. 부모를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용기 있게 나아가라고.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스스로 행복의 길을 찾아갈 때 부모도 더없이 행복해진다고 전하자.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나온다. 아들러는 우리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의 고민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의 견해에서 모든에 주목해야 한다. 정말 단 한 가지 예외도 없이 모두 인간관계의 고민일까? 골똘히 생각해보면 건강 문제는 예외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혼자 몸이 아프면 무척 외롭다.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의 고민도 인간관계와는 무관할 수도 있어 제외된다.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아들러의 관점은 틀리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차를 몰고 다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자신들을 비교할 필요가 없을 테고 차가 없는 나를 열등하다고 생각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불행은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자신의 처지 때문이 아니라 남과의 관계, 남을 의식하는 데서 생긴다.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관점을 바꾸면 인간관계에서 행복 또한 나올 수 있다. 생일을 축하해주고 크리스마스를 함께 즐기고 맛있는 요리를 함께 나누면 우리의 즐거움은 배가 된다.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 어떤 인간관계를 맺는지가 중요할 수 있다. 그런데 친지, 학교 동기, 직장 동료 등 운명적으로 만나는 이들도 적지 않으므로 생각보다 인간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 태도는 비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어떤 자세로 비교하느냐와 관련된다. 불행으로 가는 두 가지 비교. 만약 남과 비교하는 우리의 오랜 습성이 없다면 거의 모든 고민을 단숨에 날릴 수 있다. 20대 후반도 느끼는 이 스트레스를 왜 50대가 느끼지 않겠는가? 창피하지 않으려면 젊은이들보다는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 하고, 더 비싼 레스토랑에서 먹어야 하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비행기를 타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이 50에 아직 다세대에 살아? 월세로 사는 거야, 전세로 사는 거야? 고시원에 살아? 젊을 때 돈 안 모았어? 같은 무례한 말을 면전에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남을 비교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꽤 있다. 하지만 어떤 지역에서 어떤 주거 형태로 살지는 각자의 여건에 따른 것일 뿐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필연적인 이유라는 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열등감을 느끼고 그에 따라 무언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과식이 만병의 원인이라면 비교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다. 비교는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우월감과 열등감이라는 정서를 동시에 낳는다. 사람의 욕망은 위를 향하고 우월감은 아래를 향한다. 우리는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든 욕망과 관련해 아래쪽을 보는 일은 없다. 한편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가진 게 없는 아래쪽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수는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본인이 괜찮은 현실에 처해 있다고 착각한다.
또 다른 비교는 과거의 나와 비교하는 일이다. 나이를 떠나 과거에 집착하거나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50대 이후에 가지는 이 태도는 특히 문제다. 보통 은퇴한 이후에 전직의 위치나 활동에 집착하는 사람이 많고 명함에 아예 전직을 적어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과거에 나는 이러했으니까 어느 정도 인정해달라는 하소연이다. 이런 자세로 100세까지 살다가는 불행의 기간이 계속 늘어가는 결과를 낳는다. 조직 안에 속한 50대는 그 조직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나이고 그만큼 목소리에 권위가 있다. 그러나 은퇴를 하면 갑자기 사회에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없음을 알게 된다. 구직 활동을 해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자리도 쉽게 얻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들지 않는다. 단단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처럼 남과의 비교, 과거와의 비교에서 벗어나 바로 지금을 즐겁게 살아감을 의미한다. 비교라는 습성은 한국 사회에서 보다 두드러지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이다.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남을 의식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본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애덤 스미스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자. 우리는 왜 부자가 되고 싶을까? 왜 이력을 쌓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싶을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스미스는 그 이유를 타인의 시선에서 찾는다. 우리는 남들의 인정을 받고 싶고 남들의 부러움을 사고 싶다. 스미스는 이를 허영심이라고 표현했다. 스미스가 제안한 대로 우리가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우리는 음식을 찾고 눈, 비와 추위 또는 더위를 피해 잘 곳을 찾거나 만들 것이다. 또 여가의 즐거움을 위해 몇 가지 취미를 즐기며 삶을 영위할 것이다. 하지만 굳이 어떤 브랜드가 박힌 가방이나 자동차를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섬의 중앙에 거대한 닭장처럼 보이는 아파트를 짓고 그곳에서 살려고 애쓰지도 않을 것이다. 즉 스미스는 돈을 벌어 명품 가방을 들고 좋은 차를 몰고 비싼 아파트에서 살고자 하는 바람이 생기는 이유를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허영심을 본성으로 가지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남과 비교하는 습성을 줄인다. 비교를 안 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둘째,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느낄 때 열등감이라는 부정적 정서를 키우지 말고 더 나은 자신을 위한 발전적 길을 향한다. 부러우면 지는 거야 라는 표현은 열등감 때문에 나온 말이다. 중요한 건 그 누군가의 위치가 아니라 자기가 가는 길에서 더 나은 위치다. 누군가가 부러울 때 그의 길을 보지 말고 자신의 길을 봐야 한다. 근데 비교를 줄이는 게 행복의 시작이라는 건 알겠는데 마음 한구석에 있는 걱정을 줄이려면 이번엔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부턴 책 필로소피 랩에서 걱정을 줄이는 법도 함께 배워보자. 우리가 하는 걱정 가운데 상당 부분은 머릿속의 걱정거리에 사로잡혀 있는 탓에 생겨난다. 집착하고 어쩔 줄 모르고 매달리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할 때 우리 생각은 멋대로 부풀어서 다른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다른 기분과 생각은 모두 밀려나고 밀려오는 부정적 사고가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다. 남아있던 이성적 희망이나 희미한 긍정적 목소리마저 급류에 휩쓸려 사라지고 만다. 이에 가장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로 손꼽히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걱정거리가 아무리 크다 해도 우주 전체,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작디 작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거리를 두고 큰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극히 하찮아진다. 화가 난 상사가 보낸 이메일은 지금부터 170억 년 동안 변함없이 이곳에 있을 우주의 돌덩이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자기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는 방법을 현대 심리학자들은 거리두기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에 숨이 막히거나 갇힌 기분이 든다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스토아식 관점 또는 영혼의 관점을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 아마도 당신의 고민은 생각보다 하찮게 느껴질 테고 그러다 보면 삶을 대하는 방식을 뜻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한편 철학자 소로는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산책과 걷기라고 말했다. 당신을 회복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걱정과 집착, 불안과 두려움을 가볍게 해주는 것은? 누구나 좋은 방법 한두 가지쯤은 있겠지만 기분 좋은 산책만한 방법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철학자들은 산책을 사랑했다. 루소는 산책을 나가지 않으면 제대로 생각할 수 없다고 했고, 키르케고르는 1시간에 5km씩 걷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에 딱 좋은 속도라고 주장했으며, 니체는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것은 걸으면서 나온 생각뿐이다라고 말한 적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제자들은 걷기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느긋하게 걷는다는 뜻의 소요학파로 알려졌다. 좋은 산책에는 섬세하게 다듬어진 마법이 깃들어 있다. 산책은 마음을 끌어당기는 푸른 초목과 하늘, 상쾌한 바람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기 위해 자기 삶을 내려놓는 행위다. 삶이 답답하고 생각이 꽉 막힌 기분일 때는 산책을 나가는 건 어떨까? 지금까지의 글은 책 50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물었다와 필로소피 랩에서 가져왔다. 관계란 건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에 더 어렵게 느껴진다. 사람이 참 간사한 건 물질이든 마음이든 계속 주다 보면 받는 사람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주는 사람 입장에선 서운한 게 하나 둘 쌓이고 결국엔 관계가 틀어지기까지 한다. 정말 맞지 않는 관계는 끊고 그저 그런 사람들과는 어찌됐건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든다. 부모든 배우자든 자식이든 너무 목매고 얼매이는 건 어쨌든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이 2권의 책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지금 내 인간관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 더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인간관계가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어 고민이 많은 분들께는 오늘 들려드린 책 50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물었다와 필로소피 랩을 권하고 싶다.